안녕하세요. 태국세평입니다. 오늘은 밥을 처먹으면서 방콕 콘도 계약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마 방콕에 자주 와보신 분들은 제가 밥을 먹는 이 장소가 어디인지 아실 것 같은데, 아무튼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요즘 방콕 한 달 살기 이런 것이 유행을 하면서 방콕에서 한두 달 정도 단기 체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의 단기 체류를 하는 데 있어서 뭐 호텔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최저 비용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호스텔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콘도라는 곳은 앞서 말씀드린 이 숙소들, 그러니까 호텔이나 호스텔보다 뭐 더 나은 부대 시설들을 이용을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수영장이라든지 뭐 헬스장, 뭐 도서관, 회의실 뭐 그런 거. 물론 이 부대 시설들은 콘도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대 시설들은 일부 호텔에도 있긴 하죠. 좀 중고급 이상 정도 되는 호텔. 근데 콘도에서 사는 것이 저 두 가지 숙박업소, 호텔, 호스텔에서 사는 것보다 나은 점은 아마도 콘도를 찾는 과정에서 태국인 에이전트와 소통을 하고 방을 직접 보러 다니고 뭐 보증금이나 계약서도 확인하고 콘도 계약 후에는 뭐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같은 것도 내보고, 이런 식으로 콘도에서 살면 좀 더 태국 현지 문화를 자세히 알 수가 있고 좀 더 현지인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점이 콘도의 차별화된 매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콘도의 장점을 누리는 데 있어서 제약이 있습니다. 바로 방콕은 태국의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방콕의 경우 콘도 대부분이 최소 1년 단위의 계약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1년이 불가능할 경우 적어도 6개월을 최소 계약 기간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적은 기간을 체류하는 경우 계약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사전에 이러한 제약을 잘 몰랐습니다. 아니, 솔직히 어딘가에서 이 제한 사항을 들어서 어렴풋이 알고 있긴 했는데, 뭐 유튜브에서 보면 방콕에서 뭐 한 달 정도 짧게 사시는 분들도 콘도에서 사시는 경우가 허다해서, 그래서 이런 영상들만 보고 에이 찾아보면 있겠지, 저런 영상도 있는데 설마, 이런 마인드가 생기게 되어 좀 방심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들,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콘도에서 사시는 분들은 그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예약을 하신 거더라고요. 이 에어비앤비에 대한 얘기는 좀 뒷부분에서 다시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저는 처음에 이런 마인드로 무작정 왔다가 조금 낭패를 봤습니다. 대략 4개월 정도 체류 예정이었던 제가 콘도를 검색할 때 활용했던 웹사이트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렌트허브이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힙플랜이라는 웹사이트였습니다. 이 두 사이트는 뭐 숙소를 검색한다는 기능상의 뭐 큰 차이점은 없는데요. 다만 그 렌트허브 쪽이 콘도를 검색하고자 하면 이렇게 뭐 전철 노선도부터 보여주면서 뭐 역세권 아파트라든지 역세권 콘도를 검색하기에 좀 더 수월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보가 좀 더 이렇게 정리가 좀 잘 되어 있다고 해야 될까? 좀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렌트허브가 그 영어와 태국어 안내만 제공을 한다면, 뭐 히플렛은 영어, 태국어, 일본어, 러시아어를 제공하는 뭐 이 정도 차이인데, 아무튼 이 렌트허브나 히플렛에 나와 있는 연락처 정보를 통해서 방 주인과 영어 혹은 태국어로 이렇게 컨택을 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이것저것을 물어볼 겁니다. 방 주인이. 그러니까 언제쯤 입주를 할 수 있느냐, 예산은 충분하느냐,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 그런데 이 대화를 정말 짧게 끝낼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제가 좀 사정이 있어서 6개월 미만으로 체류할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 말이 끝나기도 전에 6개월 미만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1년 이상 거주할 사람을 찾고 있어서요 라고 말하면서 대화가 종료가 될 겁니다. 정말 빠르죠. 아마 10명 중 9명 이상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니, 10명 중 10명 전부 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해봤으니까요. 솔직히 6개월 미만의 단기 렌트를 해주는 사람은 정말 찾기 매우 힘듭니다. 물론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찾아보면 있긴 합니다. 뭐 어느 유튜버분은 거의 뭐 10시간 넘게 전화를 돌려서 뭐 한 군데를 구했다고 하던데, 뭐 렌트허브 같은 곳에서 단기 렌탈을 해주는 사람을 찾으려면 그 정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다 합쳐서 한 20군데 정도 컨택 및 직접 방문을 해봤는데, 이 중에서 한 두 곳 정도가 단기 렌탈을 해주더라고요. 약 10%의 확률을 보여줬지만, 오늘 제가 운이 좀 좋은 경우였고, 실제로는 6개월 미만 단기 임대 콘도를 찾을 확률은 저 10%보다 훨씬 더 낮을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운이 좋게 두 곳을 찾아냈는데, 아쉽게도 제가 그 운을 처음에 잘 활용을 하지 못했어요. 실수한 게 있었습니다. 제가 전화로만 컨택을 하다가 계속 전화로 하기 지루하니까 직접 콘도를 방문해서 알아보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로 방문을 한 콘도가 한국 사람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시설이 좋기로 알려진 그 아이디어 콘도였어요. 이 콘도를 직접 방문하게 되실 경우에 방 주인이 아닌 에이전트와 만나게 되십니다. 이 에이전트가 여러분과 방 주인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을 전담을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처음으로 방문한 아이디어 콘도의 에이전트가 처음에는 제가 소통했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뭐 단기 숙소는 없다, 6개월 이상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계속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말을 하니까 4, 5개월도 가능한 단기 숙소가 있긴 하다. 뭐 가격은 한 달에 뭐 14,000바트 정도인데 다만 이 콘도에서 제일 면적이 작은 스튜디오 타입의 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한번 보고 싶다고 해서 그 방을 같이 에이전트랑 같이 보게 됐는데 확실히 방이 좀 작긴 했습니다. 한 7평 정도 되는 방이었어요. 그런데 이 콘도의 부대 시설은 정말 좋았어요. 건설된 지 한 1, 2년 정도밖에 안 되는 콘도였고 그래서 이제 수영장, 뭐 헬스장, 로비 이런 게 굉장히 좀 세련되고 좋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방의 크기가 좀 아쉬웠고 그래서 제가 그 에이전트한테 좀 생각을 해보고 나서 이야기를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콘도를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큰 실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날 그 아이디어 콘도 이후로 방문한 다른 콘도들은 전부 다 단기 렌탈을 안 해줬기 때문에 직접 방문을 했지만 방조차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 본 그 작은 방으로 계약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날 다시 그 아이디어 콘도에 가서 그 에이전트를 찾았죠. 근데 그 에이전트는 뭐 출근을 안 했는지 부재 중인 상태여서 다른 에이전트가 대신 연락을 했는데 이미 방이 나갔다는 겁니다. 제가 방문을 한 뒤에 다른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그 스튜디오에 대한 단기 계약을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딱 하루라는 시간을 망설이다가 저에게 굴러들어온 운을 다른 사람에게 줘버린 거였어요. 바보같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단기 렌탈을 해주는 곳을 찾으시면 저처럼 망설이다가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지 마시고 빠른 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찾기가 어려우니까요. 아무튼 저는 그래서 그 콘도 이후에 계속 돌아다니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찾은 그 아이디어 콘도보다 부대 시설은 조금 부족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살만하다고 여겨지면서 4, 5개월의 단기 렌탈도 해주는 방을 마침내 찾았고 지금은 그 콘도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동영상에서는 제가 살고 있는 이 콘도에 대한 리뷰를 해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그러면 도대체 왜 태국 사람들이 단기 렌탈을 해주지 않는 것인지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 에어비앤비 단기 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건 제가 살고 있는 콘도 엘리베이터 앞에 걸려있는 일종의 경고문 같은 것인데 뭐 1단위, 주단위의 에어비앤비를 통한 방 임대는 불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뭐 이를 어긴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뭐 하루에 1만 바트에서 2만 바트 이하의 벌금을 산정하여 위반한 날짜만큼 계산해서 부과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콘도에도 이런 경고문이 거의 다 붙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방콕포스트 영자 신문 기사에서도 뭐 30일 미만의 에어비앤비 임대가 불법이라고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럼 이걸 보시는 분들은 그럼 30일 이상 거주 조건으로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면 괜찮은 것 아니냐고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물론 괜찮기는 하겠지만 태국에서 그 에어비앤비에 대한 인식은 썩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기사를 보시면 태국은 왜 콘도를 단기 임대하는 것을 불법으로 지정해 놓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와 있는데 바로 그 답변이 이 호텔은 단기 임대를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안전 조건과 뭐 건설 기준 같은 것을 충족을 하고 있으나 콘도는 장기 거주자의 주거지로서 기능하는 호텔과는 건설된 목적 자체가 다른 건물이 이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콘도의 장기 거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단기로 체류하는 사람들이 수시로 오고 가면서 뭐 로비를 독차지하고 이러면서 뭐 유발하는 소음이나 뭐 민폐 행위 등에 대해서 썩 유쾌한 기분이 들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 방콕에서 건설된 지 얼마 안 된 뭐 신축 콘도에서 이런 컴플레인이 자주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축 콘도의 최첨단 부대 시설들을 이용하고자 하는 관광객들이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자주 숙박을 하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식을 떠나서 콘도를 에어비앤비로 이용을 하게 될 경우 불편한 사항 몇 가지가 따르게 되는데요. 태국 콘도에는 뭐 주리스틱 오피스라고 있습니다. 태국에서만 쓰는 영어인데 한국어로는 그냥 관리 사무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에어비앤비를 이용하시게 되면 이 주리스틱 오피스에서는 여러분을 입주민으로 봐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거주 중에 뭐 시설 고장 뭐 그런 문제가 생겨도 제대로 대응을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물론 방 주인에게 이야기하면 되겠지만 직접 요청하는 것보다 훨씬 시간이 걸리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건설된 콘도는 뭐 지문 인식을 통해서 입장을 하는 곳이 많은데 이런 곳에 에어비앤비로 체류를 하게 된다면 뭐 일반 콘도보다 훨씬 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할 가능성이 높죠. 에어비앤비 이용 시에는 이와 같은 불편한 점이 있다는 사실을 양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살고 있는 콘도 리뷰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평이었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